미국이 얼마든지 스위프트 코드를 달러 접근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가 미국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리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음모론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4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의 이름은 오테버스입니다. 오테민과 메타버스를 합친 합성어인데,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오던 키워드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뭐 별거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랑 이더리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만 좀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 메타버스와 비트코인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거기서 중요한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메타버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 쓰고 네,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그 소프트웨어의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소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고 시간을 갈아넣어서 인공지능 펫을 메타버스에서 키웁니다. 네. 근데 여러 과정으로 이게 도태가 되거나 안 하죠.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팔아버려요, 플랫폼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플랫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자신의 펫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애지중지 키워놓은 펫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메타버스 시대라는 건 플랫폼 회사랑 무관하게 내가 쏟아부은 자산과 나의 행적이 살아남아서 심리스하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죠. 그 하나의 연결된 거대한 메타버스 우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온라인 시대인데 좀 독특한 온라인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 기록을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종이로 뽑고 이걸 대학에 종이로 내요. 그럼 대학에서 그걸 전산화하고 대학에서 또 학점을 또 딴 다음에 그걸 다시 종이로 뽑아서 회사 들어갈 때 또 종이로 냅니다.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은 단절되어 있죠. 내가 리니지에서 만든 내 검이 로블록스로 옮겨갈 수가 없고 싸이월드에서 받은 나의 아이템을 로블록스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는 게 바로 메타버스고요. 그게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하고 블록체인이 왜 그걸 가능하게 하냐면 자산과 신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블록체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까 애플 모델로 갑니다. 하나의 중앙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애플에서는 이게 되죠. 애플이면 뭐 애플에서는 이게 되니까 애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애플이 팬시하고 팀 쿡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건데 팀 쿡을 우리가 이미지를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중국 공산당으로. 갑자기 하고 싶지 않죠. 중국 공산당 모델이 애플 모델이거든요. 사실 모델 자체는 똑같다고 봐야죠. 완전 닫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굳이 고등학교 학적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종이로 뽑아서 대학에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권을 공항에 두고 가는 나이트메어를 꾸잖아요. 네. 왜 전산화되어 있는 걸 내가 구청에서 뽑을 때 이미 전산이었고 공항에서도 전산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종이로 뽑을까요? 권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권한을 줄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권한을 저쪽에서 갖고 있다면 다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나한테 권한을 주는데 저쪽에서 못 들여다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혁신인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오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풀어야 될 그 심리스하게 플랫폼으로 옮겨 다니는 자산과 신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애플 모델이냐, 개방 모델이냐. 개방 모델이라면 필연적으로 블록체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이 푸냐? 이더리움 수준에서 못 풀어요. 이건 기업이에요. 이더리움 플랫폼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뭐 삼성이 갖고 있는 플랫폼 갖고 있어요.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 갖고 있어요. 유튜브를 갖고 있어요. 트위터를 갖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대한 희망을 비전을 젊은 리더가 막 주니까 버텀업으로 막 잡초 자라듯이 여름에 잡초 자라듯이 이런 에너지를 끌어모은 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목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근데 기업형이에요. 약간 시기의 문제는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좀 힘들다.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제 경험도 있어요. 제가 30대 때 모바일 인터넷 한다고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3년 동안 굶었거든요. 그때 돈 번 사람이 한 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8년 굶었다가 한 번에 땡긴 그 김기사. 우리가 그런 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모바일 시대 안 왔습니까? 우리가 틀렸나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안 왔나요? 왔잖아요. 누가 했나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세상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그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지리멸렬한 그 특허들 다 사가지고 그냥 애플을 모아갖고 했어요. 브렉트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 콘솔의 공부를 좀 해보면 다 아는데 오라클 문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19살 때는 우리나라 킨텍스 와가지고는 비탈릭이 제 앞에서 스마트폰 지렉이 막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엄청 흥분해서 떠들었는데 저는 그때 안 믿었는데
이더리움을 안 그때 샀죠. 말씀 주셨죠. 근데 2014년이고 그게 2019년도에 싱가포르인가에 가서 비탈릭 이렇게 말해요. 블록체인이 디지털 바깥에 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포인트리스하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정량화 문제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스마트 콘트랙은 오라클 문제하고 데이터 정량화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 붙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라클 문제하고 데이터 정량화 문제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오라클 바텀업으로 해결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계약을 스마트 콘트랙으로 맺어요. 그래서 암을 걸릴 사람들이 보험회사 빼놓고 내가 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이더리움 보내가지고 보험이 형성이 돼서 암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모아져 가는 그런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는 누가 인정해줘? 이런- 세브란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서울대학병원이 하든가. 그거 오라클이에요. 그쵸, 왜 오라클이죠? 그 부분은 그러네요. 이 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게 뭔가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능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게임하다가 지면은 뭐 물어내고 하는 포카를 치고 네. 그 어차피 중앙화된 포카 하우스가 없으니까 조작도 위험이 없고 그냥 심플한 포카 게임 블록체인을 갖고 게임을 할 때 이더리움 보내서 이기면 떨어지고 지면 토해내고 이런 거는 오라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만 쓰면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튬을 싣고 텅스텐을 싣고 그럼 돈이 가고 이런데 어떻게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 그렇게 현실성을 조금 아직까지는 덜 담보한 기대치들이 많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걸로 이룰 수 있을 거야,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찾는 문제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중앙화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중앙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중앙화는 너무 작은 중앙이라 갖고 글로벌 경제를 못 담죠.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기술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 콘트랙이 요인 사망 그때 말씀하셨죠. 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요인 사망 보험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이나 뭐 금융 이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야까지 확대했을 때는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직 너무 많다. 저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공룡들이 금융기업들을 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스마트 콘트랙을 쓰는 시대는 와요.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완전히 그 제3자를 신뢰의 근거를 완전히 다 배제한 스마트 콘트랙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금융 기업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까요? 확실해지면 기회는 없겠죠. 기회는 검증되기 전에 남보다 먼저 통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3년이나 5년 이상 지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남보다 먼저 통찰하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필승 투자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데 이제 좀 리플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좀 생뚱맞은데 사실은 이게 좀 리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막 좋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리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관점들이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리플의 가장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없을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리플이 이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법정 화폐도 사용할 수 있고 XRP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커런트라고 하고 엑스래피드라고 해서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리플의 입장에서 법정 화폐를 통한 그냥 송금 형태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경쟁력에 좋을지 아니면 XRP를 사용하는 게 경쟁력에 더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자,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요새 스위프트 코드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그 스위프트 코드를 쭉 보면 그게 미국의 시티뱅크가 하려던 것을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독립적인 걸 구상하다가 9.11이 빵 터져요. 9.11이 빵 터지면서 미국이 아주 험악해지죠.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를 거의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속속들이는데. 그래서 소속은 아니지만 미국이 뭐 뻑하면 어느 단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제시키죠. 그러니까 벨기에 있고 유럽에 있지만 미국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는 미국 달러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든지 스위프트 코드를 달러 접근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가 미국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리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음모론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음모론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다. 네네. 뭐 지금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위급들은 그런 것들이 다 협약이 돼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목소리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영상도 봤냐면 사실상 리플은 미국 정부의 작품이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리플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보면서 좀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불신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인데.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득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면 사실 아닌 거거든요. 빠르거나 효율 이런 거는 잊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국제 이 금융에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소비자나 가끔 공항에서 오면서 왜 잔돈은 다시 환전이 안 됐어요. 우리는 원래 뜯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는 거거든요, 국가가.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닌데 만약에 진짜로 스위프트 코드라고 불러요. 스위프트 뭐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드 프로토콜.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리플이라는 뭐 세웠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위프트의 발전 경로하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오히려 은행들이 안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또 리플이 그렇다면 묘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술이라는 걸 전제하고 좋다라고 치고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다르지만 XRP건 법정화폐를 나눠주건 그거는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해가면서 다 되면 나중에는 XRP가 진짜로 그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애초에 스위프트가 시티뱅크가 다 먹으려고 하던 국제 환전 시스템을 그 우산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커지니까 미국이 국가 안보란 차원에서 들여다봐요. 여기서 아무도 효율이나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아요. 시스템 상에서 국민 국가 통화 주권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금 세탁, 그다음에 테러리즘에 관련한 거,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낫냐라는 판단에서 리플이 더 낫다. 그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꿀 때 들어올까요? 다른 국가의 은행들이?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를 음모론자들도 알고 있는 거를 외국의 은행들은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튜버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미국의 음모인데 그래서 리플이 다 먹을 거야. 그거를 외국의 은행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속아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사실 이게 미국의 음모였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를 또 이렇게. 되게 재밌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교수님 말씀으로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떤 뭐 합리적인 추측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자체에 동의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스위프트가 스스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전송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방향들을 많이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스위프트를 갖다가 결국은 이 정부라든지 은행들의 차원에서 굵직굵직한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가 오히려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리플 나오면서 제가 CTO
시티은행을 그냥 하나 예로 든 게 아니라 시티은행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티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인터넷 초기에 암호화폐 투자했던 은행입니다. 시티은행 하면은 그거 되게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하다가 이게 뭐 신용카드로 가니까 버링됐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위프트 전에 국제 안전망을 지배하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제일 먼저 주창했고 그 페이먼트 혁신을 가져왔고, 그죠? 비트코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계속 목소리를 내요. 원래 시티은행은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은행이었다고 봐야 되고, 늘 등장하는 은행 중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은행이 늘 먼저 좀 등장을 해왔었죠. 그러면 리플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무릎 꿇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티은행이 리플을 채택할까요? 그거 저 한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리플을 저처럼 그 갈링하우스나 이런 데서 시티뱅크에다가 뭐 3분의 1을 주겠다. 니네가 가져라 이거를. 나 니네 주려고 만들었다. 내가 하듯이 지금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관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네. 저라면. 아까 전 일론 머스크 관점도 비슷한 관점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기 좀 아쉬우니까 리플의 소송 합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SEC와 리플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SEC가 워낙에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많이 빈약해진 상태라서 리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SEC는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역공을 엄청 당하는데. 그래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민사소송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리플 투자자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그 손해 본 거 그거 안 하는 걸로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재판에서 지고 지금 만약에 뭐 비트코인 ETF도 승인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과정이 간다면 뭐 리플을 붙잡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리플에 대한 소송은 제 상식으로는 그 SEC가 맞거든요. 네. SEC가 제 상식, 저 비트코인이라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제 맞습니다. 상식으로는 초기에 투자받고 팔았고 그게 무슨 형태건 간에 그거는 증권이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도 맞거든요. 그거를 세컨마켓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증권이 아니죠. 이들이 피해를 받은 건 SEC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맞을 것 같아서 설사 그 핵심들한테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제가 리플 쪽이라면 리플의 그 빅홀더들이 SEC를 이제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네가 우리 자산에 대해서 손실을 끼쳤으니까 우리는 증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씨 당해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실 건가요? 지금요? 지금은 비트코인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그러면 1억이 있으시면은 1억을 전량을 비트코인으로. 물론 제가 1억만 있으면 뭐 안 되지만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에 1억이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현금 필요 없으니까 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요걸 그러면 투자하실 때는 지금 한 번에 사시는 거 아니고 1월 1일 기점까지 해서 어떻게 DCA로 사실 건가요? 그거 제 성향이 안 맞아요. 빨리 사야 돼요. 빨리 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이십니다. 저는 뭐 분할을 해도 2014년도에 제가 3주 동안 분할을 구매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빨리 비트코인을 모으시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만약에 1억 더 생긴다면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계절은 짧으면 되게 짧고 길면 또 길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달으시는 게 먼저여야 나중에 혹시 폭락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태민 교수님과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관한 또 깊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